약 40여 년 전 한 한국인이 이 분야의 도전장을 내밀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한국 처지에 이런 사업이 가당키나 하냐며 포기하라고 협박하기도 했죠. 국내라고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태어난 신생아 수준인데 뭘 하겠다는 거냐며 무모한 짓이다, 망하고 싶냐 뜯어말리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 한국인의 도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그가 만든 제품은 한국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해외에 팔려나가며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니까짓 게 감히 라고 했던 미국에서는 이 한국인이 만든 기업을 이렇게 평가했죠. 그의 기업이 새 시대를 이끌고 있다.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의 인식을 180도 바꿔버린 이 한국인의 이야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국인은 가난한 농사꾼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가족 모두 새벽 4시에 일어나 쉬지 않고 농사일을 해왔지만 팔남매와 부모님이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가난이었죠. 이대로는 죽을 때까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한국인은 미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부모님께서 소를 팔아 마련해둔 돈을 훔쳐서 무작정 서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만 그만큼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그의 각오도 대단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되어 가족들에게 돌아가겠다며 구두 닦기,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도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꿈꿨던 소년의 미래는 우연히 점원으로 일하던 쌀가게를 인수하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며 이 한국인도 몰랐던 자신의 사업가 기질이 깨어나 버린 것이죠. 쌀가게를 인수한 후 전보다 단골이 더 많아지고 매상도 쭉쭉 올라가는 등 평범했던 가게가 일대에서 손꼽히는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지긋지긋했던 가난을 벗어나는 건 물론 부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이분이 군수품 비축을 위해 쌀 판매를 금지, 배급제를 실시하며 잘 나가던 쌀가게가 한순간 망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실패로 절망에 빠질 만도 한데 이 한국인은 절망은커녕 한 번 맛본 장사의 맛을 잊지 못해 곧바로 다음 사업을 물색하기 바빴습니다. 쌀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3,500원으로 이번에는 카센터를 인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인수로 그는 운빨이 아니라 진짜 장사에 재능이 있다는 걸 제대로 입증해냈습니다. 인수 당시 적자로 허덕이던 카센터가 개업 20일 만에 인수잔금을 모두 청산하고 손님이 무의미듯 밀려드는 인기 가게가 된 것이죠. 카센터까지 성공하자 자신감이 한껏 붙었는지 이 한국인은 다음 사업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어보자. 그것도 한국에서. 당시 한국에서 자동차는 연간 1000대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자동차 개발 기술은커녕 수입되는 물량 자체도 적고 아무나 살 수 없는 부의 상징이었죠. 도저히 자동차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이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카센터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자동차를 조립, 분해해보며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부터 엔진 구조까지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익혀나갔습니다. 우연히 인수하게 된 카센터 때문에 자동차 생산을 꿈꾸게 된 이 한국인. 이쯤 되면 대충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바로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이시죠. 정주영 회장님은 1967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개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건 맨 땅의 헤딩이었죠. 그래서 일단 미국의 포드와 조립 기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덕분에 1년 만에 코티나를 조립 생산하게 되었는데요. 마침내 한국에서 자동차를 만들긴 했지만 현실은 포드의 부품 조립 생산 기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도 정말 대단한 성취였는데 겨우 생산 기지에 만족할 수 없었던 정주영 회장님은 이번에는 포드를 찾아가 현대차와 50대 50으로 투자해 합작 회사를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돌아온 포드의 대답은 No. 포드의 입장에서는 이제 겨우 조립을 시작한 한국이 자동차 개발에 뛰어든다?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랑 뭘 하겠나 싶어 투자할 가치를 전혀 못 느낀 것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포드의 태도에 제대로 자존심이 상하게 된 정주영 회장님은 포드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어떻게든 국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매일매일 밤을 새우며 몇 년간 맨 땅을 들이박다 보니 어느 정도 기술력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장족의 발전이었지만 여전히 100% 국내 기술로만 자동차를 만들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러던 중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73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디자이너 도제토 주지하루와 협상을 하게 되며
이탈리아로 직접 파견된 현대 직원이 자동차 제조 공정의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해온 것입니다. 그때 그 노트가 지금의 현대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노트의 내용으로 직원들과 밤을 새워 노력한 끝에 차체 설계를 끝마치게 된 현대는 폰이라는 완성차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첫 완성차였죠. 1974년 이탈리아 터리노 모터쇼에서 폰이를 공개하며 한국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임을 정지용 회장님은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정지용 회장님이 무모한 도전을 해서라도 반드시 자동차를 우리의 사업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동차에는 2만여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자동차 사업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실제로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완성차가 가지는 가치가 어마무시했는데요. 포니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내 시장을 석권했고 마이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곧 에콰도르, 아프리카, 중동 등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죠. 자동차가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는 정지용 회장님의 예상이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세계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77년 5월 갑자기 주한 미국 대사가 정지용 회장님에게 단독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만남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오고 갔는데요. 현대가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한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미국 기업의 제품을 조립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드리죠. 꽤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국내는 물론 동남아까지 현대가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면 한국은 언제까지나 조립 생산국만 되는 것이었죠. 정지용 회장님이 묵묵히 듣고만 있자 미국 대사는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안을 거절한다면 현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다른 나라에서도 고전하게 될 것입니다. 포니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됐지 한국 사정에 한국인들이 언제 차를 살 줄 알고 자동차 산업을 하냐며 포기하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죠.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너희를 망하게 하겠다 하는 협박이었죠. 마침내 정지용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건설로 번 돈을 써서 실패하더라도 후대들이 자동차를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면 나는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오. 당시 정지용 회장님이 이 협박에 굴복해 포기를 하셨다면 지금 한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현대는 자동차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산타페 등을 차례로 생산해내며 국내 부동의 1위, 그리고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따라가는 기업이 아닌 따라가야 하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자동차 잡지인 모터 트렌드가 선정한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워리스트 50인에서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님이 1위를 차지하며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무슨 자동차 산업을 하냐고 했던 미국에서 인정받으니 더 뿌듯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